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티엔진 SCO 정상회의는 세계 질서 개편을 선언하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미국의 괴롭힘을 규탄하면서 글로벌 사우스가 세계 대세임을 선언했습니다. SCO는 세계 인구의 절반인 35억 명을 하나로 묶는 모임입니다. 경제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구매력 기준으로는 1위, 명목 GDP 2위, 인도는 두 가지 지표에서 3위입니다. 러시아는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4위입니다. SCO 회원국의 영토는 유라시아 대륙의 65%입니다. 핵탄두 규모도 러시아, 중국, 인도는 집단 서방보다 우세합니다. SCO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 조직으로 성장해 26개국과 50개 이상의 협력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총 경제 규모는 최대 30조 달러에 달합니다. SCO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중국, 인도, 러시아 정상이 손을 맞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인디아 투데이는 모디를 슈퍼맨, 푸틴을 배트맨, 시진핑은 플래시로 묘사하면서 더 파워 리그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SCO가 글로벌 사우스의 통합과 협력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하는 반면 유럽과 미국의 매체는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결과적으로 얄타 2.0이 티엔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은 모디를 아우루스에 태워 양자회담 장소인 리츠칼튼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캐딜락 비스트를 탔었는데 똑같은 대우를 모디에게 제공했습니다. 트럼프가 뉴델리를 상대로 벌인 무역전쟁은 인도가 중국과 화해하는 데 촉매제가 됐습니다. 이제 인도, 중국의 오랜 경쟁은 협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앵글로색슨 세계 질서 전체 핵심인 달러 시스템도 푸틴, 모디, 시진핑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티엔진 정상회의는 SCO 개발은행 설립을 발표했고 런던과 워싱턴에서 독립된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대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에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아 비서방 국가 정부들에게 매력적입니다. SCO나 브릭스나 대출을 해줄 때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반면 IMF나 세계은행은 집단 서방의 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을 조건으로 달아 예속을 심화시킵니다. 대출은 위안화와 일부 루블화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달러 의존도를 낮춥니다. 본질적으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서방 언론은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는 타조처럼 구세계를 해체하는 구조적 변화를 무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거울식 대응과 방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서방이 최후 통첩을 내리거나 말거나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을 초토하고 지상과 해상에서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다뉴브강 하구에서 우크라이나 선박을 격침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과 26일 밤에는 A1 에이브럼스 전차 60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300발, 스팅어 대공 미사일 150발을 싣고 가던 선박을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침몰시켰습니다. 3년 넘게 키예프의 거짓 전과를 홍보해온 서구나 한국 매체는 악착같이 감추는 내용입니다. 러시아 매체 자르그라드는 적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의 영토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공고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식민지를 빼앗거나 후티군에게 현대식 대함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시설을 미국 영토 가까이 접근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유럽의 폴란드와 핀란드 등이 유사시 기발한 방법으로 러시아의 기갑 웨이브를 막는다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8월 26일 폴리티코는 키예프에서 수발키 객까지 유럽의 방어망으로 돌아온 습지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유럽의 고갈된 습지에 물을 다시 채워 복구하면 러시아의 전차도 방어할 수 있고 지구 온난화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인들은 한 걸음씩
용감한 신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엘리트들은 체계적인 러시아 혐오증, 군국주의 부활, 2030년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토대로 이런 신세계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준비는 기괴하고 약간 미친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여러 유럽 국가 당국이 러시아 국경에 습지를 복원해 기갑 장비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자 키포스트 전과를 보면 지금까지 파괴된 러시아군 전차가 11,151대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병력은 108만 2,140명이 전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전차가 1만 대 이상 부서졌다고 떠드는 자는 분명 사기꾼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주장을 아무렇게나 떠드는 자가 있습니다. 폴리티코의 기사 저자들은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계기가 2022년 2월 이르펜강 댐을 폭파해 대규모 홍수를 유발해 러시아의 키예프 북쪽 공세를 저지했던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비롯됐다고 시작합니다. 3년 후 그 절박한 상황은 나토 동부에 있는 국가들에게 두 가지 우선순위, 즉 방위와 기후 문제를 하나로 모아 그들만의 늪을 재건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러시아군을 통과할 수 없는 늪으로 막으려는 그들의 열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2025년 3월에 일어난 군함전차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리투아니아 파브로아드에서는 미군 군함전차 M88A2 허큘리스가 훈련 중에 늪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군함전차를 늪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나토는 잠수부도 투입하고 펌프로 늪의 물을 빼내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이 과정을 TV 중계로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결국 전차 승무원 3명은 며칠 지나 전차와 함께 인양되긴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유럽인들은 늪지대 이점에 대해 생각한 끝에 늪지대가 러시아 전차와 싸우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방제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갑자기 발견했습니다. 유럽의 습지 대부분은 북쪽으로는 핀란드에서 발트를 거쳐 남쪽으로는 폴란드 동부까지 뻗어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습지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발기 회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늪지대로 적군을 방어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늪지대는 유럽 역사 전반에 걸쳐 군대 진격을 막아왔습니다. 서기 9년에 로마 군단을 늪지대에 가두어 패배시킨 게르만족부터 1940년대 소련군이 갇혔던 핀란드 국경지대까지 습지는 군대 진격을 막았습니다. 키예프 북쪽의 위험한 늪지대는 양차 세계대전에서 군대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폴리티커는 유럽인들이 습지 조성 사업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진지하게 실행에 옮기려 한다고 시작합니다. 특히 폴란드가 동부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23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사업에는 습지와 삼림 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핀란드는 역사적으로 자연을 방어 목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특히 동쪽 국경에는 기후 측면뿐 아니라 통행을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방법 측면에서도 복원이 필요한 훌륭한 장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투아니아 당국은 이 계획에 대해 특별히 열광적이지는 않지만 폴리티코의 그러한 프로젝트가 현재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늪지대를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발상은 유럽이 유럽연합 재편의 목표로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를 전략적인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가장 명백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습지를 일부러 만드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입니다. 유럽은 수세기 전부터 습지에서 물을 빼내 농경지로 개건해왔는데 여기다 다시 물을 붓는다는 것은 농경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멀쩡한 농경지를 습지로 만들고 전차가 통행 불가능한 빽빽한 삼림을 조성한다는 것은 미친 행위입니다. 지적, 군사적 무능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이 총체적으로 미친 것을 감안하면 놀랄 일도 아닙니다. 최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복지국가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오스나브리크에서 열린 세대우 당대에서 연간 470억 유로의 예산 비용이 드는 복지 시스템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베를린은 현재 18만 2천 명인 군대를 2.5배 이상 증원할 계획입니다.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는 유럽 정치인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결정, 즉 복지국가 축소, 정치적 압박과 검열 강화, 세금 인상, 그리고 군 복무 체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유럽은 역사적 교훈을 얻지 못했기에 다시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고 싶어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군 참모총장 발레리 게라시모프의 등 뒤에 걸린 지도는 어떤 말보다 더 큰 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흑해 진주이자 군사적 영광의 요람인 오데사와 니콜라예프가 러시아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로 지목됐습니다. 노보로시아의 역사적 재통일과 북부 흑해 지역의 완전한 통제를 위한 크림 반도의 안보 확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의 브리핑에서 예리한 관찰자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와 니콜라예프 지역이 러시아 영토에 포함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바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데사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립하는 것은 특수군사작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오데사를 러시아가 장악하면 우크라이나는 흑해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이는 우크라이나 경제와 대외 무역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또 크림반도를 서쪽에서 감싸는 전략적 완충지대가 형성돼 해상과 육상 위협으로부터 크림반도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평화유지군과 옛 소련 무기 창고가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로 통하는 육로 회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데사 지역의 항구는 흑해 함대 기지로 활용돼 작전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석유 펌프장과 터미널 같은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있어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가 강화됩니다. 니콜라예프 역시 경제적, 산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소련과 우크라이나 조선업의 최대 중심지였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흑해 조선소가 여기에서 항공모함, 미사일 순양함, 잠수함이 건조됐습니다. 이러한 조선소들을 장악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해군을 재건하고 건설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또한 특수군사작전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니콜라예프는 중요한 항구 도시로 이곳이 점령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수출 역량, 경제, 그리고 군수품 물류에 추가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방위산업 단지를 위해 개발된 기계공학, 금속가공, 기타 산업을 갖춘 주요 산업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니콜라예프는 중요한 산업 중심지이며 이곳을 함락시키면 우크라이나의 군수산업, 특히 조선 산업의 잠재력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니콜라예프와 오데사가 해방될 경우 전투 접촉선의 상황은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토 회원국과의 해상 통신이 끊긴 우크라이나군은 해상을 통해 새로운 무기와 탄약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